젤렌스키는 카드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올라갔어요. 나토는요 지원해줄게, 이런 여론이 만들어진 거죠. 벤츠는 얼마나 야비하게 나와요. 젤렌스키는 막 힘없는 나라 대통령이 강대국의 자원 수탈하려는 그런 움직임에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만들어오는 쇼판을 젤렌스키가 뒤집어 엎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잘했느냐? 무기 공급 중단했고 쿠르스크가 뚫렸잖아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젤렌스키의 개인적 인기는 올라갔지만 결국 우크라이나군은 희생당한 거죠. 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조한범이고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고 북한 전문 유튜브 대동강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우 전쟁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러우 전쟁 최근에 제가 한 달 전에 나올 때보다 지금 조금 변화가 있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는 큰 변화는 없다. 이 부분적인 변화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시다시피 러우 전쟁의 주 전장은 서던 코리더, 남부 회랑이에요. 그러니까 크림반도 2014년에 러시아가 강제 합병했죠. 병합했죠. 그 다음에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 루간스크, 이것도 2014년에 친러 분리주의자들이 내전을 벌이는데, 이 상태에서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남부, 동부, 북부에서 전면 침공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 전황은 이제 2월은 지나서 4월이 되면 러시아가 전선을 축소시킵니다. 남부와 동부 쪽으로. 왜냐하면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가 사용했던 대대 전술단의 한계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게라시모프 참모총장이 러시아군을 대대 전술단으로 바꾸거든요. 보통 사단의 기본적인 전투 독립단인데 이게 너무 느리니까 대대장이, 그러니까 사단 안에는 이제 뭐 보병, 포병, 기갑 다 들어있거든요. 사단장이 주의하죠. 사단장이 군단장이 있고. 근데 이걸 기동성 있게 바꾸는 거죠. 대대 단위로 대대장이 안에서 기갑, 포병, 보병 다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아주 기동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대 전술단으로 러시아가 재미를 많이 봤어요. 체첸 1, 2차 전쟁, 그다음에 조지아 전쟁, 아파리아, 남오세티아 이런 데서 재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대대 전술단으로 이제 이게 2020년 2월 24일 침공을 했는데, 대대 전술단의 한계는 뭐냐? 전쟁의 장기 수행 능력이 없어요. 한 달 정도밖에 못 버텨요. 보급이 안 되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2014년 크림반도 뺏길 때와 다르게 그때는 쑥 들어갔거든. 총 한 방 안 쏘고 러시아가 점령했거든. 2014년 이후로 우크라이나가 준비를 했어요. 나토는 뒤에서 도와줬고. 그러니까 전쟁이 장기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수도 키이우까지 치고 들어갔던 러시아 대대 전술단 부대들은 전멸했거나 보급이 안 돼서 다 후퇴했어요, 남쪽으로. 이게 2022년 2월 24일에서 한 4월이 되면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면 전선이 남부와 동부로 축소가 됩니다. 이때 이제 우크라이나가 급속하게 실질을 회복을 해요. 언제까지? 2023년 6월까지. 그리고 현재 전선, 현재 돈바스와 크림반도로 있는 이 남동부 전선에 대규모 이제 우크라이나가 역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때는 우크라이나가 실수를 해요. 그때 전략적인 실패를 합니다. 그 전선을 못 들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전선의 현재 전선과 2023년 6월 전선은 거의 동일합니다. 남부. 이게 99% 지역이. 그런데 2024년 8월에 젤렌스키가 갑자기 무모한 도박이라고 평가받는 쿠르스크를 침공합니다. 쿠르스크는 남부 해랑의 이 전장의 99%는 100% 원래 형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영토였거든요. 근데 2022년 8월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 북부에 있는 이쪽을 침공을 합니다. 거꾸로. 그러면서 전장이 이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영토까지 확장이 되죠. 그래서 2024년 8월 초에 공격을 해서 우크라이나가 한 2, 3주 만에 1300제곱킬로미터의 러시아 영토를 점령을 해요. 서울시 한 2배쯤 되죠. 그 이후에 이제 푸틴으로서는 이게 자존심이 상하니까 1945년 5월 9일 이 러시아 전승절이거든요. 히틀러를 무찌른. 그 이후로 푸틴은 본토로 빼앗긴 최초의 지도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숨어죠. 그러니까 여기서 격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북한 군대 거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남부가 아니라. 그래서 푸틴이 올 2월까지 이제 실질을 회복합니다. 1300 중에서 한 7, 800을 회복을 하고 6, 700제곱킬로미터를 젤렌스키 대통령,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어요. 요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러우 전쟁 종전 혹은 휴전을 시작하는 단계의 그 상황입니다. 남부는 거의 뭐 교착돼 있고요. 그리고 2월 28일 날 드디어 워싱턴에서
인제 그 전에 2월 28일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압박을 하죠. "너 독재자야. 선거도 안 했어. 뭐 권한도 없어."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인제 코너에 몰리고, 그 이전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하기 이전에는 먼저 미국이 러시아와 접촉을 하죠. 그러면서 인제 러시아 측 요구를 들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2월 28일 날 그 유명한 세계 생중계된 워싱턴에서 젤렌스키, 트럼프, 벤스 서로 싸우는 모습이 연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얘기를 듣고 젤렌스키를 압박을 했는데, 그때 조건이 뭐냐 이거였어요. "푸틴 대통령이 점령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인정한다." 5분의 1 이에요 지금 크림반도 돈바스까지 치면.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확보한 지역만 경상남북도 강원도 면적쯤 돼요. 다 합치면 우크라이나 영토의 18에서 20% 남한 면적이에요. 이걸 푸틴한테 주니까 젤렌스키 받을 수가 없죠. 두 번째, 전쟁의 원인이었던 중요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안 된다. 유보한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한테 안전 보장해 줘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투자할게. 어디다가 니네 광물에 절반 내가 가져갈 거야." 이 안이거든요. 이 안을 사실은 이 안이면 푸틴은 좋아하죠. 이 안을 들은 상태에서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야 들어." 그러니까 말을 안 들은 거죠. 그러니까 "너 독재자야? 선거 안 했지?" 선거 안 했거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2024년 5월 임기였거든요. 선거를 2024년 3월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쟁 중이고 계엄일 때는 안 하게 돼 있거든. 그러나 아킬레스건이죠. 젤렌스키 대통령한테는 압박을 한 거죠. 그랬더니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턴 갔죠.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무대를 차려 놨죠. 전 세계 기자 다 불러 놓고 생중계하는 상황을 만들어 놨죠. 여기서 인제 젤렌스키가 이제 트럼프하고 벤스를 들이박은 거죠. 싸운 거죠, 공개적으로.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3월 3일 날 나 니네 무기 공급 안 해. 정보도 안 줄 거야." 중단해 버렸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의 양으로 보면 50에서 55%를 자체 생산, 20에서 25%를 나토, 20에서 25%를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핵심이에요. 모든 군사, 정찰, 인공위성 자산 다 가지고 있으니까 무기도 안 주면 제일 강력한 무기는 하이마스, 강철비. 이거 못 써. 그다음에 어디 때릴지 모르니까 깜깜이야. 이걸 3월 3일 날 중단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푸틴이 신났죠 인제. '어? 쟤네들 깜깜이네.' 그러면서 준비해서 3월 6, 7, 8 일부터 대규모의 공세를 인제 쿠르스크에서 합니다. 왜? 남부는 교착돼 있고 쿠르스크는 다 뺏어야 되니까. 휴전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영토를 뺏긴 상황은 안 되잖아요. 이때부터 파죽 주사로 우크라이나가 뚫려요. 언제까지? 3월 14 일까지 뚫립니다. 그러면서 인제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한 600 정도 장악하고 있던 걸 3월 14일 기준으로 가면 한 80에서 100제곱킬로미터만 빼고 다 뺏겨요 다시. 그러니까 1300에서 한 13분의 1, 14분의 1 줄어드는 거죠. 이때 파죽제사를 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제 그때 얘기가 나오잖아요. 북한군이 인제 애물단지에서 전사로 바뀌었다. 북한군 파죽제사로 밀려와 북한군 바뀐 북한군 우크라이나 당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3월 14 일부터는 갑자기 또 전선이 정체되기 시작해요. 우크라이나가 방어해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3월 19 일부터는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주 밑에가 바로 벨고로드주라는 러시아의 주거든요. 이 벨고로드주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40km 되는데 인구 35만이 된 주도가 있어요. 위험하죠. 오히려 3월 19 일에 우크라이나가 또 벨고로드를 치고 들어가요. 쿠르스크 침공했던 것처럼. 그리고 빠른 속도로 벨고로드주를 점령해 가기 시작해요. 그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3월 3일 날 무기 중단했는데 3월 14일 전선이 정치되고 3월 19일 날 왜 우크라이나가 거꾸로 치고 들어갔을까요? 3월 12일 날 미국이 무기 공급과 정보 제공을 다시 시작을 해요. 그 사이에 3월 3일 날 중단했다고 그랬잖아요. 젤렌스키가 항복, "나 곡물협정 찍을게. 트럼프 대통령이 만세."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그럼 무기 줄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공급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강철비라고 있어요, 영화.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무기 중에 제일 핵심적인, 러시아가 가장 아파하는 무기가 뭐냐? 하이마스라는 거거든요. M142 하이마스. 좀 말이 좀 복잡하죠? 원래 M270 MLRS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다연장 로켓이에요. 바바바바바 나가는 거 있죠? M270 MLRS는 사거리가 227mm 로켓을 사용을 하면 12발이 들어갑니다. 포드 2개, 6발짜리 포드 2개. 근데 227mm 구경 안에 수류탄이 960개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탄이. 이게 하늘에서 터져요. 그 960개가, 그러니까 수류탄이 쉽게 말하면 960개 하늘에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류탄 한 개의 살상 면적이 15m거든요. 지름. 그러면 960개가 떨어지면 축구장 하나 면적에 있는 인마가 살상이 돼요.
12발이면 어떻게 돼요? 축구장 12개 면적이 초토화되는 거거든요. 쿠르스크는 평원이거든요. 숨을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군이나 러시아군이 들어오면 이 M270 에메랄드 12발을 쏘면 축구장 12개 면적이 괴멸되니까 누구도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걸 막는 힘이었어요. 근데 하이마스는 뭐냐? 이 M270 에메랄드가 12발이 들어가고 바퀴가 탱크 캐터필더예요.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동이 힘들어요. 그래서 요걸 절반으로 줄인 거예요. 12발을 6발로. 그다음에 탱크 캐터필러를 무거운 쇠 대신에 바퀴로 차륜형으로. 요게 하이마스예요. 하이 모빌리티 아틀레리 로켓 시스템의 약자가 하이마스예요. 고기동성 로켓 포병 시스템이라는 얘기. 요걸 가벼우니까 미국이 쓰는 주력 전술 수송기가 C-130 허큘루스거든요. 여기 2대까지 실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크라이나에 제공했거든요. 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근데 이 강철비로 때리다가 미국이 이걸 안 주니까, 정보를 안 주니까 깜깜이로 뚫린 거죠. 근데 3월 12일 날 다시 제공을 하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기선을 제압해서 남부까지 치고 들어가는 거죠. 요 상황이에요. 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푸틴 뭐 관계없고 미국이었어요. 미국이 무기를 주면 안 주면 요게 지금 전황을 좌우하고 있는 거예요. 나토는 이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황은 트럼프 손안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말 안 들어? 무기 안 줘. 푸틴 말 안 들어? 무기 줘. 말씀해주신 협상 내용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그 협상의 흐름은 가장 중요한 게 젤렌스키, 트럼프, 워싱턴 공개 충돌 요때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종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종전. 전쟁을 끝낸다죠. 근데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 뺏기고 그다음에 나토 가입 안 되고 이거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나토 가입한다고 그러잖아요. 나토 가입시켜주면 전쟁 끝내겠다고 젤렌스키가 그러거든요. 근데 푸틴 입장에서는 나토 가입 절대 안 되니까 이게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죠. 전쟁을 끝내는 종전협정, 평화협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요 1조가 뭐냐? 영토 확정이에요. 영토 확정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 5분의 1 뺏기고 러시아는 5분의 1 점령했는데 여기서 도장을 찍을 수 있겠어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그다음에 나토 가입 우크라이나 한다는데 푸틴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못 끝나죠. 그래서 젤렌스키가 트럼프를 2월 28일 날 들이받았던 거고, 그랬더니 이제 지금은 말이 바뀌었어요. 휴전으로. 전쟁이라는 용어가 사라졌어요. 이제 종식이라는 말이. 종전이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지금 휴전이에요. 자세히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종전에서 휴전으로 바뀌었어요. 휴전은 쉽죠. 왜냐면 끝내는 게 완전히 끝내 영토를 뺏겼어도 잠깐 쉬는 거니까 그거는 도장 찍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큰 흐름은 종전에서 휴전으로 바뀌었고, 자, 이 휴전안이 처음에는 에너지 인프라 전면 휴전도 아니고, 왜냐면은 전면 휴전하기는 양쪽 다 또 할 일이 많으니까 우크라이나 영토 뺏어야 되고 다시 찾아가야 되고, 러시아는 자기들이 유리한 전장인데 왜 휴전하지? 그러니까 부분 휴전의 합의예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 노래 가사 있죠. 님이라는 글씨에 점 하나만 찍으면 이 점이 하나 중요해요. 트럼프, 푸틴이 합의한 건 에너지 인프라 부분에만 휴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점이 중요해요. 미국은 에너지 점 인프라고 푸틴은 에너지 인프라. 그러니까 푸틴은 에너지 인프라만 휴전하려고 그러고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점 인프라. 님하고 남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푸틴의 노림수는 지금 겨울철에는 연료 에너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계속 때리면 추우니까 우크라이나는 고통스러운 게 빠져요. 근데 지금 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인프라 때려봐야 우크라이나가 별로 안 아프거든. 근데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인프라를 러시아 때리면 아프거든. 왜냐? 우크라이나가 주로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를 때리는데 푸틴 전쟁 자금이 다 석유에서 가스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인프라에 합의하면 우크라이나는 별 재미 못 보고 푸틴은 재미 보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푸틴은 점을 안 찍는 거고 우크라이나하고 미국은 에너지와 점 인프라면 기관시설 다거든요. 그럼 휴전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요거 갖고 치고 갖고 싸웠어요. 그래서 점 하나만 찍으면 이거 갖고 이제 싸우다가 사우디에서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셔틀 회담이 열려요.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왜 셔틀이냐? 셋이 만나서 하는 게 아니고 옆방에서 미국, 우크라이나 합의하고 옆방으로 옮겨가서 미국, 러시아 회담하고 이렇게 중재하는 거예요. 셋이는 안 모였어. 서로 왼수니까. 근데 갑자기 또 흑해까지 휴전을 넓히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 흑해는 우크라이나도 곡물을 수송하는 수송로고 수출.
그다음에 러시아도 밀과 식량과 비료를 수출하는 항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합의하면 서로 수출을 할 수 있잖아요. 밀 수출을, 식량 수출을. 그것도 말이 되잖아요. 여기로 하자고 인제 합의가 휴전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럼 이 또 푸틴의 노림수는 뭐냐? 원래 농산물 수출에는 제약이 없어요. 제재가 없어요. 모든 거 수출을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푸틴은 이걸 왜 하느냐? 일단 흑해 함대에 대한 우크라이나 공격이 너무 심하니까 인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것. 두 번째가 더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곡물 수출하는데 국제 금융망, 그걸 스위프트라고 그러거든요. 거기 결제망이 돼야 결제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러시아가 배제돼 있거든요, 제재가. 그 곡물은 수출할 수 있지만 금융망에서 퇴출돼 있기 때문에 국제 공동 금융망에서 이 수출을 못 해요. 푸틴이 뭐라고 제안했느냐, 트럼프한테. 그러면 그 국제 금융 공동망, 금융 결제망에 스위프트에 "우리 다시 합류시켜 줘." 트럼프가 "알았어." 그랬어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왜냐? 러우 전쟁 시작한 이후로 첫 제재 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나토는 반대죠. 저런 나쁜 놈한테 나쁜 짓한 제재 해제 준다고? 미국하고 충돌이죠. 그럼 트럼프 성격에 트럼프 맘대로 하니까 제재 해제해질 거 아니에요, 자기 맘대로. 근데 못 해요. 국제 금융 결제망 스위프트의 본부는 EU에 있고 EU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해 줘도 EU가 "나 못해."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흐름은 협상은 종전에서 휴전으로. 처음엔 젤렌스키를 압박을 했는데, 그리고 트럼프가 푸틴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여줬는데, 그리고 제재 해제해 주려고까지 해 줬는데 EU가 막고 있고. 그럼 푸틴이 휴전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트럼프는 어떠냐? 트럼프가 푸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의 목표는 전쟁을 빨리 끝내는 거예요, 미국 돈 안 쓰려고. 그때 인제 푸틴을 압박하기 시작해요. 뭐냐? "니네한테 관세 매길 거야." 트럼프 아이 러브 관세 알죠? 그러면 뭐 푸틴이 뭐 관세를 무서워하나?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왜냐? 푸틴은 전쟁 자금을 석유, 가스에서 얻는데, 트럼프가 말하는 건 일종의 세컨더리 관세예요. 세컨더리 보이콧. 뭐냐? 러시아를 때리는 게 아니라, 러시아도 20% 뭐 때리지만 러시아의 석유나 가스를 수입해 가는 국가는 미국에 수출할 때 25% 관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러시아의 가스나 석유를 인도나 중국이 가져가면 이 국가들은 어떻게? 미국하고 장사 못 하는 거죠. 무서운 카드를 꺼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젤렌스키 독재자 때리고 압박하고 무기 중단했지만 지금 푸틴이 말을 안 들으니까 푸틴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칼자루는 아닌 것 같지만 트럼프가 지고 있다. 종전 어려우니까 휴전으로 간다? 아마 휴전으로 갈 거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요런 부분들이 지금 충돌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것뿐이에요. 이게 러우 전쟁의 큰 흐름이고, 전선은 크게 교착돼 있는 상황이고, 요 상황에서 인제 벨고로드라고 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다시 쿠르스크처럼 침공하니까 인제 열점지대가 쿠르스크하고 벨고로드는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쿠르스크주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인제 80제곱 100 정도 되는 좁은 지역, 그다음에 벨고로드 점령한 지역, 여기가 지금 인제 열점지대가 되고 있는 거죠. 요게 전체적인 우크라이나 전황과 협상 상황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트럼프 뜻대로 갈 거다. 이 휴전으로 갈 거다. 왜냐? 양쪽도 지쳤으니까. 그리고 시기는 5월 9일 이전이 될 가능성이 없다. 왜냐? 5월 9일은 러시아 전승절이거든요. 푸틴은 여기에 시진핑도 초청을 했고 베트남 최고 지도자도 초청했거든요. 푸틴은 이때 5월 9일 전승절을 아주 강하고 위대한 러시아를 보여주는, 최근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그 열병식을, 화려한 열병식을 푸틴이 못 했어요. 그러니까 요걸 이번 2025년 5월 9일 전승절을, 왜냐? 몇 주년이에요? 1945년. 80주년이잖아요. 화려하게 치르고 싶어 해요. 여기 김정은도 초청이 된 것 같아요. 갈 가능성이 있어요. 김정은 방문한다고 올해 공식 확인했어요, 크렘린이.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전쟁 중인데 화려하게 열병식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휴전이든 종전이든 하고 "내가 이겼어. 러우 전쟁이 이겼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끝내고 싶어 하고, 푸틴 대통령은 5월 9일 날 화려하게 러시아의 새로운 자르로 "내가 러우 전쟁도 이겼어." 선언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5월 9일 이전에는 휴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종료가 주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젤렌스키의 지금 상황과 지난번 회담으로 인한 젤렌스키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월 2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을 다 불러 모았죠. 그리고 젤렌스키가 왔죠. 생중계됐죠. 그러면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 그래도 불쌍한 우크라이나인데 벤싸하고 같이 손잡고 막 면박 주고 구박하고 뭐 "기자는 양복 없어?"
이렇게까지 만들고 싶었을까요? 일부러? 자기는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사람들을 모아 놨다는 얘기는 젤렌스키가 와서 광물협정에 도장 찍는 모습을 기대했을 거라고요. 근데 젤렌스키는 입고 오라는 양복도 안 입고 왔고 군복 입고 와서 싸웠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싸워서 누가 이익을 봤을 것 같아요? 젤렌스키죠. 왜냐? 젤렌스키가 가서 딱 5분의 1 뺏겨 인정해 줘. 나토 가입 안 돼. 광물협정에서 우크라이나 히토리 절반 뺏겨 미국한테. 그다음에 안전보장도 못 받고 와. 여기 도장 찍고 돌아가면 우크라이나에서 돌 맞죠.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카드가 없지만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속 시원하다.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올라갔어요. 나토는요. 잘했어 너. 너 지원해 줄게. 이런 여론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나 젤렌스키는 카드가 없거든요. 그 벤츠는 얼마나 야비하게 나와요. 거기서 막 부통령이 막 젤렌스키는 막 힘없는 나라 대통령이 강대국의 그 뭐라 그럴까 좌우 수탈하려는 그런 움직임에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쇼판을 젤렌스키가 뒤집어 엎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잘했느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무기 공급 중단했고 쿠르스크가 뚫렸잖아요. 우크라이나 군인들 많이 죽었잖아요. 젤렌스키의 개인적 인기는 올라갔지만 결국 우크라이나군은 희생당한 거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광물협정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했어야지. 그럼 쿠르스크 뚫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개인적인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사실은 그 판을 뒤집은 거다라고 볼 수 있죠. 카드가 없는 젤렌스키가 그럼 협상했어야지. 결과적으로 쿠르스크 600 중에서 한 500을 뺏겼잖아요.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희생당했잖아요. 무슨 뭐 트럼프가 뭐 수천 명이 포위됐고 뭐 푸틴한테 살려달라고 할 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젤렌스키의 저는 정치 마케팅 중에 하나였다.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한. 물론 우크라이나 국민 감정을 속 시원하게 해준 건 있지만 속 시원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리를 택했어야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쇼파를 젤렌스키가 이용했다. 그러니까 자꾸 뭐 사람들이 트럼프가만 함정에 젤렌스키가 빠졌다. 트럼프가 그런 함정을 왜 파요? 어차피 카드도 있는데 안 보이는 데서 그냥 압박을 하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2월 28일에 숨은 그림 많이 외신이 그랬어요. 트럼프가 젤렌스키 끌어들여서 수모를 줬다. 함정을 팠다. 아니 그런 함정을 왜 팝니까? 안 그래도 재밌는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트럼프 잘한다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야 너무 야속하다. 벤츠 야비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거든요. 약소국의 서름. 그러면 결국 약자 코스프레 하면서 실제로 지지율이 올라갔고 젤렌스키의 정적들이 있거든요. 잘루즈니 전 총사령관 같은 경우는 지금 영국 대사관으로 사실 쫓겨갔는데 이 사람은 신뢰도가 90%가 넘어요. 이 잘루즈니조차도 젤렌스키한테 싸우고 오니까 욕 안 했어요. 아 잘했다고 그랬어요. 왜? 젤렌스키한테 욕하면 국민들한테 돌 맞으니까. 그런 숨은 그림이 있다. 전쟁은 냉혹한 거고 만일에 우크라이나의 실리를 위해서라면 협상을 하고 왔어야죠. 그랬다면 우크라이나 희생이 줄어들었겠죠. 결과는 똑같잖아요. 광물협정하고 쿠르스크 뺏기고 우크라이나군 많이 희생당하고 젤렌스키는 뒤주로 올라가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크라이나는 러우 전쟁 이후에 EU와 나토가 전폭적으로 지원하죠. 나토 가입국이 아닙니다. EU 가입국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유럽과 동슬라브족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불신의 벽이 있어요. 동슬라브족이 누구냐?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예요. 서슬라브족은 누구냐?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그러죠? 슬로바키아, 이게 슬라브란 뜻이에요. 과거에 유고슬라비아가 있거든요. 세르비아, 슬라비아. 유고는 남쪽이란 뜻이고 슬라비아는 슬라브족의 땅이란 뜻이거든요. 여기도 슬라브족이 살아요. 근데 뭐 이제 복잡하게 지나가는 쪽이니까 발칸반도는 뭐 정말로 세계의 교차로니까 여기 뭐 이슬람교도 살고 복잡하죠. 마케도니아, 그리스인도 살고 사는데 그 슬라브족이 많아요. 거대하게 많아요. 그런데 드니프르강, 우크라이나의 드니프르강이라고 있어요 지금. 동부 돈바스 지역과 서부를 나누는. 요걸 중심으로 이 동쪽은 러시아 동슬라브족의 영향이 강하고 이 서슬라브족은 주로 서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폴란드 이런 데는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데는 서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동슬라브족,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구소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불신하죠, 서유럽이. 그러니까 서유럽은 동슬라브를 안 좋아합니다. 불신해요, 심지어.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왜 도와주느냐? 우크라이나 영토는 유럽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다리예요. 이게 뚫리면 유럽이 위험해지고 거꾸로 이게 유럽에 뚫리면 러시아 심장부가 바로 뚫리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유럽이 두려운 거죠. 왜냐? 우크라이나에 붙어있는 폴란드가 뚫리고 폴란드가 붙어있는 독일이 뚫려버리거든요. 폴란드는 스탈린한테 어마어마하게 학살당하고 희생당했거든요. 아우슈비츠 악명 높은 유태인 학살한 수용소가 폴란드에 있어요. 크라쿠프에. 폴리시 유태인, 폴리시 주이시를 제일 많이 학살했거든. 그러니까 폴란드는 러시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포비아, 공포, 극단적인 악감정이 있죠, 서로. 그러니까 이 폴란드가 뚫리고 그럼 또 독일이 또 뚫리니까 유럽 위험해지죠. 폴란드는 심지어 우크라이나를 점령했던 폴란드 리투아니아 공국이 과거 중세 때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폴란드도 감정이 안 좋아요, 사실은. 근데 왜 나토가 지원해 주느냐, 전폭적으로. 뚫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는 서방이고 또 대한민국 우방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또 다른 오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점이 뭐냐, 부정부패의 천국이에요. 유럽에서 가장 부정부패가 심한 썩은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부정부패 투명성 지수가 130가 넘어요. 우크라이나는 2023년 조사로 116위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부정부패의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뭐 지원해 준 금액을 뭐 젤렌스키 부인이 뭐 프랑스에서 뭐 슈퍼카를 샀다, 그다음에 뭐 젤렌스키 재산이 수조 원이 늘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사실 가짜 뉴스예요. BBC가 포브스지를 인용을 해서 뭐 지난해 보도했다, 뭐 그 우크라이나 내각 강요들의 재산이 뭐 수십억 달러, 수억 달러 늘었다. 그 가짜 뉴스예요. 그건 가짜 뉴스입니다. 찾아보면 근거가 없어요. 근데 그게 왜 통하느냐? 원래 썩은 나라니까. 아니, 젤렌스키 부인이 바보예요? 프랑스에서 자기 이름으로 서명을 하게, 차를 살 때 사도 다른 사람 이름 서명했겠지. 근데 그 말이 왜 퍼졌느냐? 원래 썩은 나라니까. 전쟁 중에도 뭐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차관, 병역비리, 주지사들이 돈 받고 징병될 대상들을 돈 받고 해외로 빼돌리고, 우크라이나 국방부 최고 관리들이 전선에 보내는 식량가격을 2배, 3배를 뻥튀겨서 식량도 빼돌리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하면은 나토고 EU고 우리 우방이고,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는 일단 소련이었어요. 소련 연방이었어요. 소련 연방이었기 때문에 김일성을 지원한 게 소련이었죠. 그 김일성이 타고 내려왔던 T-34 탱크, 우리 많은 군인들이 희생당해 된 T-34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크라이나인들이, 공군 비행사들이 미국이 타고 우리하고 전쟁했어요, 심지어.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 전쟁 박물관에 가면 우크라이나한테 보낸 김일성 노동당의 감사장이 그대로 버젓이 있었어요, 전쟁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한테 보면 소리가 다 똑같은 거죠.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해요. 뭐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를 점령했는데 우리 그러면 징병된 사람들도 뭐 우크라이나 똑같냐?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는 똑같은 소련 연방의 일원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강제로 편입된, 우리에서 관계없는 거고. 물론 우크라이나도 할 말이 있겠죠.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뭐 저항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크라이나, 당당한 소련 연방의 일원이었던 우크라이나와 우리 일제강점장의 우리가 완전히 달라요. 심지어 소련 지도부의 상당수가 우크라이나계였어요. 후르쇼프 같은 사람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1954년에 행정적으로 넘겨주기까지 했어요. 부인이 우크라이나 여자였고, 부인이 우크라이나에서 경력을 쌓았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우리가 비교하는 건 안 돼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북한에 RD-250이라고 하는 로켓 엔진을 주고 기술을 주고 심지어 개발자까지 들어가서 북한이 핵과 로켓 개발을 했다는 게 거의 정설이에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중국 해군이 비약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아니었으면 불가능해요. 왜냐? 우크라이나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발약을 하거나 항공모함을 중국에 팔았거든요. 그리고 팔면 안 돼요, 지금. 중국의 1호 항공모함이 랴오닝이 바로 발약이에요. 이 항공모함을 줘버리니까 중국이 그걸 역설계해서 뜯어보고 지금 항공모함 산등부터 시작해서 막 찍어내잖아요, 지금. 지금 이제 평가판까지 이제 거의 정규 항모까지 만들어냈어요. 그 찍어내는 기술이 어디서 온 거냐? 우크라이나에서 온 거예요. 그 다음 우크라이나가 중국군 재래식 전력, 전투기 엔진 기술부터 현대화시키는데 상당히 기여를 해요. 왜냐? 우크라이나는 군수산업 강국이에요, 원래 사실은. 소련의 군수산업의 거의 3분의 4분의 1이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그 기술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에 중국의 1대1로의 유럽의 거점이었어요. 심지어 중국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받으면 중국이 해구산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와요, 인터넷 찾아보면. 우리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하니까 뭐 우리 우방이고, 심지어 6.25 때 우리를 지원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보면은. 뭘 지원하기는 북한을 지원했는데. 그래서 아마 초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우크라이나 지켜준다고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의용군하고 그랬죠. 물론 강대국이 약속을 침공하고
어쨌든 불법적인 침략이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실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어떤 얘기까지 해요. 우크라이나가 잡은 북한 공포로 2명 있잖아요. 그중에 1명은 한국에 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1명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그 조건으로 우리한테 살상 무기 사가고 싶다고 지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보도가 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인제 입장을 바꿨죠.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체를 인정하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우리 입장에서는 같은 국가입니다. 같은 대상일 뿐이고 오히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유럽의 이해관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얽히고 설킨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거지 이게 뭐 우리가 어느 편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안 하고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건 그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러우 전쟁 휴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살상무기를 지원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인도적 지원을 했고 비전투 무기, 지뢰 제거 차량까지 지원했거든요. 지뢰 제거 그 코뿔소라고 그러는데 지뢰 제거 차량은 얼마나 효율적이냐. 이 지뢰가 사실은 제일 무섭거든요. 근데 이 지뢰 제거 차량까지 주면 우크라이나군 전투력이 아주 높아질 거 아니에요. 우리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은 해야 된다. 향후에도 해야 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 전쟁이 아니고 다만 북한군의 파병으로 우리와 관계가 있는 전쟁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쟁이면서 또 아니면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전쟁이다 아니다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와 관계 있는 전쟁이 돼 버린 거예요. 러시아와 북한이 서로 군사 협력까지 한 관계가 돼 버렸잖아요. 2024년 6월에 푸틴이 평양 가서 북러, 러북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하는 조약을 체결하고 그 사조에 전쟁 시에 군사적 및 비군사적 지체 없이 지원돼 있거든요. 병력 파견했죠. 인민군 11,000명 1차 파병, 2차 파병 3,000명 이상 합참에 파견한 거니까. 그다음에 러시아가 쓰고 있는 탄약류의 절반 이상이 지금 북한제예요. 어마어마하게 지원했죠. 그럼 러시아도 북한을 지원할 거 아니에요. 최근에 공개된 게 북한이 조기 공중 경보 통제기를 공개했어요. 이거 만드는 나라 맨날 안 돼요. 새 선진국을 만들어 우리도 못 만들어요. 근데 북한이 그걸 만들었어요. 그럼 의심해 볼 수 있죠. 러시아의 기술 자원을. 똑같이 생겼어요. 일신 76 러시아제 항공기 고려항공 거. 거기 레이더문 달았어요. 이게 러시아 A50이라는 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 의심해 볼 수 있죠. 우리도 못 만드는 걸 쟤들이 어떻게 만들어? 러시아 기술 지원. 그러니까 양쪽이 협력을 하니까 이건 우리한테 관계가 있는 전쟁이 돼 버린 게 맞죠. 그러나 휴전이 돼도 종전 같은 휴전 같은 종전일 거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와의 나토와의 이 전선은 계속 유지가 돼요. 언제 일촉즉발해.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소중한 군수 보급 기지로서 북한을 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김정은 만났고 지금 5월 9일 전승절에 김정은이 간다. 이런 소리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북한을 계속 우호국, 사실상 군사 동맹으로 유지할 거예요. 왜? 북한의 군사 보급 능력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 얘기는 달라진다. 화장실 갈 때 급할 때 화장실과 평시의 화장실은 다르죠. 볼 안 본다면 화장실 필요 없죠. 근데 아주 급할 때는 화장실만 주면 간이고 쓸개고 다 주겠죠. 그러나 화장실 갔다 오면 인제 필요는 하지만 그리 급하진 않죠. 요 상황이 될 거예요, 북한과의 관계는. 그러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러시아는 어떻게 되죠? 전후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 경제가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클린턴이 부시한테 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러시아도 전쟁이 끝나면 전후 복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러시아의 전후 복구 수요가 우크라이나보다 몇 배는 많아요. 왜냐?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을 점령했는데 거기가 인구 밀집 공업 지역이고 전투로 뺏었으니까 다 폐허가 됐을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안에는 재건 수요가 생각보다 안 많아요. 주 전장이 아니니까. 그러면 러시아의 재건 수요가 훨씬 많죠. 그러면 나토하고는 완전히 불신이니까 유럽은 안 도와주고 러시아도 원하지 않겠죠. 그럼 도와줄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동방으로 와야 되죠. 푸틴의 신동방 정책이에요. 반서방이니까 또 이미 러우 전쟁으로 유럽과는 끝났으니까 이제 동방으로 와야겠죠. 그럼 동방의 협력 대상이 누가 있어요?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죠. 근데 아무래도 일본은 북방 도서, 사개 도서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한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전쟁 전에도 협력 관계도 좋았고. 한국은 러시아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있죠. 세계 최고의 건설, 설계, 시공, 감리 능력. 그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상징하는 기계, 정밀 기계공업. 그다음에 전자, 반도체, 배터리. 그다음에 러시아는 산업 기반이 약해요.
지하 자원 팔아서 먹을 거 사오는 거거든요, 소비품들을. 그 한국은 세계 최고의 경공업, 한류까지. 러시아 사람들이 한류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러시아 국민 음식이 초코파이, 도시락면이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러시아는 그런 산업 기반이 없거든요.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 협력 대상이 많겠어요? 유럽은 안 되죠. 한국은 매력적이죠. 북한은 그런 게 없죠. 북한한테는 총알을 가져가고 우리하고는 경제 협력을 하고 싶어 하겠죠. 거기다 우리는 살상 무기를 지원 안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비우호국일 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주한국 주재 러시아 대사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우리 언론과. 그랬더니 "우리가 협력할 수 있다. 그럼 비우호국 어떻게 제재할래?" 그랬더니 조건이 단순해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어라." 우리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휴전하면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먼저 풀 거니까, 휴전하면. 그다음에 "연결되는 항공망을 직항을 재개해라." 이거 두 가지예요. 풀기 쉽죠. 이 어려운 이 허들이 아니에요. 넘을 수 있어요. 왜냐? 러시아 우리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러시아는 시베리아 극동에 있는 지하자원, 시베리아 횡단철도, 대륙간 물류체계,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 이어서 유럽 중앙아시아 다 이어지는, 이걸 이용하고 싶어서 계속 시베리아 횡단철도 현대화했어요. 그다음에 녹고 있는 북극 항로, 노다지 항로, 이 세 개를 이용하겠다는 게 푸틴의 생각이거든요. 이게 푸틴의 신동방 정책이에요. 전쟁이 끝나면 북한하고 군사협력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 신동방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과 협력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해왔다.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러시아와는 비호국 정도. 그러니까 북방 공간에서 우리는 잠재력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가 했던 북방 정책이 대한민국의 가장 성공적인 외교안보 정책으로 평가받는 이유예요. 왜냐? 탈영전 이후에 한소수교했어요. 한중수교했어요. 동유럽 진출했어요. 중앙아시아 진출했어요. 이게 1990년 이후 30년 이제 40년 돼 갑니다만,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침체 등락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했던 이유였거든요, 중요한. 그러니까 북방은 미래다. 우리가 해양의 축으로 발전해 왔지만 우리 대립국가잖아요. 북방의 가능성을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북방은 새로운 미래가 될 수 있다. 해양과 북방을 아울러야 강국이 되는 거지, 천년만에 해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해양세력 아닌데? 해양권 국가가 아닌데? 해양을 이용할 수 있는 국가고 대륙을 이용할 수 있는 국가예요. 그게 이 대한민국의 이 해양과 대륙을, 뭐 옛날에 뭐 가교 국가, 그걸 뭐 침략 루트라는 얘기고, 허브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전 이후, 러우 전쟁 이후에 세계 질서를 생각하고 한국의 국익을 실현하는 국익 중심의 외교를 지금은 고민해야 될 때고, 또 대한민국의 세계 전략을 짜야 될 때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분단 체제 때문에 항상 분단이라는 이 현실을 숙명처럼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항상 세계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전략이 없었어요, 사실상. 세계를 경영하는. 근데 이미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력, 5위권 국방력, 그다음에 세계를 주름잡는 한류, 그다음에 첨단 기술, 이미 세계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이제 세계의 시각에서 한반도를 보는, 한반도에서 벗어나서 지구 차원에서 한반도를 보는 세계 전략이 필요해요. 그게 러우 전쟁 이후의 세계 질서에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봐야 돼. 일본도 아베 뭐 사망이 이미 그 사람 고인됐지만, 아베가 지구본을 부감하는 일본 외교라는, 부감이 뭐냐? 위에서 내려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오래전부터 세계 전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세계 전략, 지구본을 부감하는 한국형 외교, 뭐 일본을 따라한다가 아니야 되나? 그러니까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 세계 속의 한국이 아니고 분단 체제에 매몰된 한국이 아니고, 이 세계 전략을, 한국형 세계 전략을 세우고 이 세계 전략에서 분단 문제도 보는 그런 시야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러우 전쟁 이후에 북방 공간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지금부터 필요한 거예요.